자, 또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택법을 보겠습니다. 65번. 이것은 우리 기본세만 있는데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답은 1번이었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밑에다 써보세요. 복권된 사람 밑에다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번 복권된 사람 밑에다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썼다면 그자하고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 묶어서 이네들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가 됩니다.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제 금방 1번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를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좀 읽어두십시오. 66번 보겠는데 66번은 281쪽에 있는 상으로서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 모사업체가 분양하고 1000세대를 분양하고 갔습니다. 분양받아서 들어와서 사는 주택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살고 있건만 그 주택단지 내 종전의 모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 이득게 해준 바 없는데 잘못 넘어갔다 해서 입증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특히 말소 소송을 해서 승소해가지고 그 토지를 소유권 회복했네요. 그자를 실소유를 합니다. 이런 실소유자에게는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미안하지만 팔고 좀 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해서 돈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그 실소유자의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얼마 미만일 때만 이걸 적용해서 인정하느냐? 5% 미만. 이 수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4번을 보면 이 4번 보면은 사용검사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된다 할 때 10을 주시고 5.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한 수치니까 그것부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를 먼저 보겠는데 이렇게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에 그 실소유자에게 그 의사 표시가 송달되도록 해야 되는가? 2년. 그래서 1년이 틀렸다. 2년이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정부에다 체크하고 사업 주체에 내놔라라고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이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1번 보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히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기 말소 소송 사용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약도를 실소유자인데 이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 청구해 들어갈 때 공시가로 할까요? 시가로 할까요? 시가. 그래서 공시지가 지우시고 시가. 매도 중간하면 항상 시가. 매도 중간하면 시가다 이렇게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맞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바로 주택의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돈을 받아 대표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자로 하여금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다 합시다. 그 소송에 따른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네요. 있다. 그 다음에 67번 이것은 286페이지 있는데 자 주택법상 공공택지 의흐택지 공공택지 의흐택지에서 건설된 주택기구는 분양가 자율화가 인정되어서 사업주가 임의로 분양가 정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택지 의흐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지금 주택이 폭등하고 있다. 폭등 우려가 있다. 그때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국장이 층에서 규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할 때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는가, 그 요건 지역을 박스를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바로 전달을 측정을 하는데,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속하는 전달을 직전하여 직전으로부터 수급에서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해야 돼. 일단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2배 초과한 지역, 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부터 소급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그 다음에 쭉 봐요.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밑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다 줄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나오면 월평균 청약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지역,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다라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10대 1로 수정.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는 월평균 청약률이 10대 1을 모두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이것은 269페이지 있는데 쉬웠죠. 지역주택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은 9가지 지역으로 편집되어 있는데요.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에서 맞고, 1번은 충청북도만 빼고 앞에 있는 세 가지 지역은 하나죠. 그래서 충청북도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체크. 그래, 대전, 세종, 충남은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충북은 별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전라북도 앞에서 한번 체크. 그래, 강주하고 전남은 하나죠. 전북은 별도지역. 3번은요 부산광역시 앞에서 한번 체크. 그래, 부산광역시 앞에다 이렇게.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 하나죠. 부산, 울산, 경남 하나죠. 이렇게 되죠. 5번 강원도 앞에서 체크. 뭐 그건 다 맞았을 거예요. 이것마저 틀렸다면 정말 그분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9번. 이것은 263페이지 있는데 원룸형 주택이다 주택법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면적은 최고가 얼마 이하 됩니까? 50. 그래서 60 틀렸죠. 수치 중요하죠. 그래서 60 70제곱미터인 그런 주택은 절대 원룸형 주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점을 좀 체크해 보겠는데, 욕실 보이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거기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다 줄 것이고,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래 원룸형 주택의 1세대당 주거 점유력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꼭 구성해야 됩니다.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이 법이에요. 다만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30 이상이면 2개로 구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질문도 좀 새겨두셔야 되는데, 하나의 건축물 내에다가 원룸택하고, 즉 원룸택하고 아무리 커봐야 각 세대당 전용 50제곱미터라고 했죠. 원룸택하고 그 밖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함께 건축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룸택은. 그 다음에 70번. 이것은 287쪽에 있는 건데,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로 위축적이다 과열적이다라는 조정 대상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입니다. 이때 조정 대상적을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기준적이 있어요. 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조정 대상 절차하면 그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았다. 그때 분양권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조정 대상적 지정 기준을 해서 이 조정 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 지정합니다. 주택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면 과열적이다. 위축되어 있으면 위축되어 이렇게 지정하는데 과열적이다라고 정할 때의 기준적을 보면 첫째, 직전부터 서울에서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를 초과한 적이 됩니다. 기억은 1.3배가 들어야 되고요. 1.3배를 초과한 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적이 있다 정할 수 있는데 가, 나, 다, 가 2개월 동안 그 주택 월평균 청약 경률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하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 월평균 청약 경률이 10대를 초과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면 몇 대의 몇을 초과한다? 10대 1. 그 말 빠지고 그냥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률이 나면 5대 1 이렇게 좀 받으시고 답은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즉 여기다도 과열적이다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적이 있다도 과열적이다라고 칭할 수 있죠. 이하. 그 다음에 위축 지역은 직전부터 서급에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인 1.0 이하인 지역으로서 가나 다했다 칭할 수 있는데 가 3개월간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도기 대비 20% 감소. 밑에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도기 대비 20% 이상인 지역. 마지막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 초과하는 지역. 그래서 답은 2번이었는데요. 2번은 5대 1 할 때 5를 10 이렇게 쓰시고 리을은 20%가 아니라 30% 이하 맞습니다. 71번 이것은 289쪽이 있는데 주택법상 전매행위는 주택의 전매행위는 제한되지만 주택의 입주로 선정 주인 분양권은 또 분양가 상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말. 그래서 사업주체한테 가서 소명해서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7가지 있지 않습니까? 7가지를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틀린 건 일단 3번이 틀렸죠. 이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이주한다 이거 안 돼요. 일부가 그 말 지워버리고 전원이 그래야 되죠.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든가 전원이 몇 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고자 할 때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는가? 1년 6개월 지워버리고 2년 그래야 되죠. 2년. 그래. 전원이 해외 가서 2년 체류하겠다. 전원이 해외로 2년 이전 가겠다. 이민 간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이주 가겠다. 그럴 때는 전매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엄마 아빠 딸이 같은 세도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이 세돈 중 누군가에게 근무상 사정,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차, 취약차, 결혼 문제 때문에 세돈 전원이 반드시 전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원이 어디로 이사를 갈 때는 허용되는가? 수도권 예흐죠. 수도권이 아닌 적이죠. 그럴 때는 허용됩니다. 수도권으로 가겠다 하면 허용 안 돼요. 수도권이 아닌 적 그 말이에요. 수도권을 제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허용됩니다. 그때 수도권 뜻은 꼭 이해를 해 두셔야 하는데요. 수도권은 써봅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이게 뜻이에요. 수도권 뜻이니까 수도권 뜻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이게 뜻이니까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이사 가겠다 하면 전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하고
4번을 비교해 주세요. 2번과 4번 지문.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일부 증여만 된다. 일부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일부 증여만 됩니다. 즉 지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이 있다, 분양권이 있다. 근데 남편 명의로 단독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부인이 돈 하나도 안 주고 집값 하나도 안 주고 자기 명의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2분의 1 업무 지분. 그때 그걸 일부 증여를 하죠. 일부 증여.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일부 증여. 그것도 배우자에게만 허용됩니다. 4번. 지금 전매 제한기간 중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전매 제한기간 중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통째로 배우자한테 넘겨줘야 된다. 통째로. 그 다음에 5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 들어갔다 그러면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72번 이것은 204쪽에 있는 내용인데 건축법상 이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9가지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9가지 행위지만 바로 증계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대손이냐? 1번은 미간주 안에서 건축물로 외부 색채를 변경했다. 이건 대손이 아니고 색채를 지으시고 형태죠. 형태. 왜? 미간주가 있는데 미간주 안에서 건축물로 외부 색채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면 대손이라 합니다.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대손이죠. 미간주 안에서. 그거 알으시고 2번은 작은 보 할 때 작은을 지워버렸어요. 작은 보는 지역구주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 그래야 돼요. 보를 수선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손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은 맞죠. 내래벽을 정설에 짜면 대손, 내래벽의 평면적을 30cm 이상 수면 것도 대손. 4번은요. 5개를 지워버려야 돼요. 5개 특별 피난계단, 5계단 이런 것들은 지역구주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평하면 대손이죠. 주계단이라든가 피난계단이라든가 특별 피난계단 이 3가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 3가지 중 하나를 바로 정설 해체 수선평하면 대손이다. 그 다음에 4, 5번은 다중주택의 각실간 할 때 각실까지 지워버렸어요. 다중주택의 각실 그것까지 지워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가구주택 그래 다가구택의 가구간 할 때 간 여기 이걸 쓰면 돼요. 다가구택의 가구간 바로 경계별 증설해체 수명 것이 대손이죠. 더 나가서 다세택의 세대간 바로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명할 때 대손하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해당사항 아니니까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은 그 204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눈으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9가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이? 찍어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9가지를 머리다 복사해 버려야 돼요. 복사가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해하고 그걸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푼답니까 그거?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해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 보라든가 보를 또 지붕틀을 기둥은 이것들은 증설할 때는 한 개만 증설도 대손이다. 해체할 때도 한 개만 해체도 대손이다. 이거 이해하시고 근데 그것들을 수선하거나 평행할 때는 3개 꼭 나간다 이상. 그런 것들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뭐 거기에 방화벽을 정설해체 수선평도 대손이다.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벽을 정설해체 수선평도 대손 이런 것들 쭉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73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가가 사전승인 안정할 예치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217페이지인데 그냥 이 내용 잘 체크해 두실 필요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께서는 우리가 허가를 받아갔던 자가 됐다.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면 몇 년에 공사에 시작을 해야 되는가 착수해야 되는가 2년. 공장은 3년 수차하시고 만약 기간 내에 안 되라면 바로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그 말 중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였으면 바로 그 몇 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하는 연장을 받을 수 있는가 1년만 그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겠는데 5번 지문 5번도 똑같이 217페이지에 있는 건축의 필수 취사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자기 대지가 경매 공매로 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했네요. 그렇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사라졌기에 몇 개월의 경과할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도 취소시켜버려야 되냐 6개월 이 수치 꼭 알으시고 그때도 하야한다. 5번 지문 이 경우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셔서 2번은 214페이지 있는 것이죠. 이 도울사가 시군 내에 있는 땅에다 자기한테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하게 될 때 자연환경 보호상 지정구였다 그러면 규모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00평 이상인 5개가 도울사한테 사전 승인받아야 할 대상이죠. 유속 011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217페이지 있는 건데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를 들어가려고 착공신고서를 냅니다.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 대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일 때는 착공신고를 수리하게 되는 허가권자께서 야 너 믿을 수 없으니까 공사 중단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안정할 예치금을 미리 예치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치금 한도는 건축공사 몇 퍼센트를 예치할 수 있냐 1%이 수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214페이지 있는 건데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7명밖에 없죠. 7명 중에는 누구는 빠져야 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X 도울사 X 나머지는 허가권자 맞습니다. 2명만 X치고 7명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거기에 한번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이것은 206조부터 207조까지 있는 건데 건축법상 제1종 근생 해당하는 거 1번이죠. 이 1번 것들은 다 1종 근생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바닥면적기가 30점부터 미만이면 1종 근생 이상이고 500점부터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그리고 1종 근생의 이영원, 미영원, 치과, 우원, 한의원, 안마원, 산후조원 이거 다 1종 근생이다.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봐요.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제2종 근린생활서 이렇게 써놔요. 제2종 근린생활서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서 그래 2번부터 5번까지는 중요한 2종 근생이니까 쫙 자세히 읽어두세요. 그거 안 읽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75번 이것은 203페이지 있는데 이건 다 맞았을 거요. 꼭 시험에 나올 건데 건축법상 건축 틀린 거 1번에서 알 것은 5가지 행위가 건축행위다. 신증, 개, 제, 이 이때 2는 이축이 나오면 틀리고 이전이어야 된다 이거 꼭 아시고 그리고 건축행위는 대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가지 행위만을 건축행위를 합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4가지 중 하나를 늘린 거죠. 그 4가지도 꼭 암기해야 됩니다. 기둥을 늘리는 것은 증축 아니죠. 볼을 늘리는 것도 증축 아니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4개를 암기하지 못하면 이것도 맞힐 수가 없습니다. 3번 개축하고 5번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5번은
5번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5번. 그래서 증축 지우시고 신축. 3번과 5번을 묶어서 비교. 3번 기종을 좀 있었는데 전부 철거 거기다 체크하고 전부 철거하고 정정과 같은 범위에서 자식주하면 개축이라 하고 정정 규모보다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은 더 크게 됐으니까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이 천재변 그 밖의 재로 멸실됐다. 멸실이 나오면 재멸실 나오면 일단 뭐가 떠나야 돼? 재축 아니면 신축. 그래 정조는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바로 동수, 층수, 높이 이런 걸 정조가 갖게 했다든가 설령 그중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해도 건축법령에 맞게 축조하려면 재축이고 정조의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면 신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76번 이것은 240페이지 있는 건데 용종률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다 맞았겠네. 용적률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바닥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그렇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름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죠.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이다? 건축 면적 비율. 이것은 아주 기본의 기본이죠. 그러나 시험에 나오니까 꼭 새겨두세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면 건폐율도 한번 써봐요. 용종을 냈다 주고 2번 두 가지인데 용적률 줄 거 봐요. 2번 지문 용적률 냈다 줄 것이고 밑에다 건폐율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건폐율 갖다 드려도 똑같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됐든 용적이 됐든 둘 다 최소한도는 국토계획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건축법이 그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건축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완화동함이 강화동함이 둘 다 할 수 있어요. 강화 조치도 할 수 있고 완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기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 원칙은 국토계획법이지만 일주로 건축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강화, 적용, 완화 정도로 규정을 할 수 있는 바 그런 규정이다면 그에 따라 건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229쪽에 있는데요. 이 공경률은 너무 많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경률을 설치, 제공했던 건축적에는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중요는 용적률하고 건축물을 높이지 않을 1.2배까지 완화해서 인센티브 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용적률은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될 때에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를 규제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건폐율은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은 없습니다. 용적률만 높이 규제 성질을 가지고 있죠. 5번은 너무 많이 했어요.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네 가지는 산입되지 않고 제한한다고 그랬죠. 지주, 비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77번 이 건축법상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수 없다. 241페이지 있는데 이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별 원칙적인 최소 분할 기준 면적 옳은 게 되어 있죠. 이 수치는 달달해야 했죠. 약자로 주, 상, 공, 노, 기타 지역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 지역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6, 15, 15, 20, 6 네? 주상공 놓기 주상공 놓기서 6, 15, 15, 206 구구단체 외워라고 했죠. 구구단체 그래 뒤에는 똑같아. 공 제곱미터 못 미치게 미달되게 분할 못해 이렇게 제한받죠. 그래 60점부터 미달기 분할 수 없다 주거적 150 공업적 150 상업적 150 녹적 200 기타적 60 이해돼요?
주상공 녹기 주상공 녹기서 6 1호로 206 60 150 150 260 그래서 1번은 80을 60 2번 150 맞고 공업적 200이라 150 녹적 300이라 200 5번 네 가지가 아닌 기타직은 60이어야 되죠. 100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8번 이것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있는 건축 분쟁 전문에 틀린 거 이렇게 됐네요. 일단 3번이 틀렸다. 왜 틀렸는가 봅시다. 건축 분쟁 전문에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따라 줄 것이고 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의 절차 완료가 있어야 되냐? 60일. 재정 신청에 들어가면 그것을 꽃빼기 120일. 그래서 90일을 60일로 180일을 120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건축 분쟁 전문에는 현행 어디에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냐? 국토교통부. 시도에 있다고 드리겠어요. 시도는 없어요. 국토교통부에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알아둘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건축 분쟁 당사자들 만나서 합의하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결렬됐다. 그러면 이 신청서를 여기다 사건 당사자 한 1인 이상이 내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정실에 한다. 양자가 합의로 신청서 내고 한다. 그러면 재정실에 한다. 이걸 짝취하시고 만약 조정실에 들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조정위원회 위원은 3명.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재정위원회 구성돼서 재정위원회에서 처리 주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은 5명. 꼭 수치 짝짓 기다려주시고 항상 재정 쪽의 수치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알 것은 이 위원회에서 판단 내리기 힘든 분쟁권은 전문기관에게 감정진단 시험을 의뢰해서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때 그 돈은 감정진단 시험비용은 사건 당사자가 부담을 하지 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죠. 이때 사건 당사자가 지금 A하고 B가 분쟁을 일으키는 단상자였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합의로 처리합니다. 야, 네가 얼마 내라. 내가 얼마 낼게. 이렇게. 근데 서로 바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주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사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60일에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네요. 수락하고 기명 날인하면 절차는 싹 완료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때 효과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거기다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 그래야 되는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거다 그건 틀리고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 이렇게. 79번 이것은 310페이지 있는 건데요. 이 농지 소유자는 소유하고 농지를 작용해서 농사 스스로 지어야 되죠. 함부로 남한테 도움 주면서 농사를 좀 맡아주라라고 위탁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주로 위탁경을 허용하는 사유도 있죠. 허용하는 사유로서 틀린 거 아닙니까? 2번이 틀렸다 이건데 농지 소유자가 지금 국외 여행을 가게 됐다. 그때 한 달, 2달 갔다 왔는 되고 3개월 이상 가면 되고요. 국내 여행은 기관과 보관하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할 때 내자를 예자로 쓰면 되겠죠. 예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 경우하고 또 이 농사일을 짓다가 그 농부가 말이죠. 다리를 부러버렸다. 그때 치료해야 되겠죠. 그때 부상당했다. 그때는 치료 몇 개월 이상 하게 되면 위탁경이 가능합니까? 3개월. 그래서 2개월을 3개월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2번. 그래 기억할 때 위탁경영 사유, 농지 위탁경영 사유 보니까 수치는 개월수가 나면 다 3개월, 3개월. 기억하기도 좋아요. 3개월, 3개월.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이제 금방 수정했지 않습니까?
수정했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농지소유자가 지금 병을 빼더라 징집 소집당해서 농사를 질 수 없게 됐다. 제조 가지고 수용 중에 있다. 교도소, 구도소, 보호감호실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다. 또 농지소유자가 지금 질병 걸려가지고 또 취약, 학교 입학해가지고 선거로 공직에 취임해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도 위탁경이 가능하죠.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해서 농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 맡길 때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이것은 315조부터 316조까지 있는 농지의 임대차인데요. 틀린 거. 이 농지 임대차도 원칙은 허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세가 있으면 가능하고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규정은 사유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고 국유농지라든가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이렇게 딱 알아주십시오.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죠. 5년, 5년이 아니라 3년, 3년이 되죠. 그래 이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물장이 정하는 이모작에다 줄까 봐요. 이모작을 위하여 임대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 안에서는 8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를 시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서명계약을 해야 되고요. 서명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3년으로 약정도 간주합니다. 계약서 보니까 1년으로 써졌습니다. 이것도 3년으로 약정도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서 알을 것은 이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해서 그 점을 보여주자.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3번 서명계약을 원천한다. 구도계약하면 틀리겠다. 구도계약하면 틀리고 서명계약이다. 그 다음에 임대농지 양수는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 걸로 간주해서 임차인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나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5번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어도 마지막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농지 소지관할 시구 운면장한테 가서 확인받으면 돼요. 그러면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됐다 기록합니다. 확인받고 농지 임대한테 임차인이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겨서 대항력을 주장하여 임차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백선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미 자료는 받았을 건데 공법은 집에서 풀어오지 마시고요. 다음 주 9시 반까지 오셔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60분 동안 1번부터 50번까지를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답 별도로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딱 시간 60분 재가지고 50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50분까지 풀고 10분 쉬다가 제가 해설을 해나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뭐 집에서 혼자 풀면 효과 없어요. 혼자 딱 시간 재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해설을 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으니까 공법은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